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아내는 10년째 기다렸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1챕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정희는 오늘도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은 없었습니다. 알람 없이 정확하게 눈이 떠진 지도 벌써 9년째였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찬 기운이 도는 부엌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물을 올려둔 주전자 옆에선 이미 밤새 식은 커피포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끔히 닦인 상태였지만 먼지가 끼지 않게 수건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현수 씨, 오늘은 눈이 좀 올 것 같아요. 어제 밤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정희는 구두를 손에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구석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회색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장현수가 가장 아꼈던 옷. 정희는 그 양복에 먼지가 앉았는지 확인한 후 조심스레 벗겨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매일 닦아놓는 거 알죠? 언제라도 입기만 하면 되니까요. 장현수는 9년 전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에도 말 한마디 없이 나갔고 그날 저녁까지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고 시청 동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끝끝내 믿었습니다. 아무리 떠밀어도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하고 정문 앞 우편함도 점검했습니다. 현수가 잊지 않고 다녀가던 버릇이었기에 가끔은 동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정신이 약간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럴 때면 정희는 잠시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은 시청 회계과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했고 말수가 적었고 무엇보다 정의 하나만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갈 무렵 은퇴를 앞두고 실종됐습니다. 자살 흔적은 없었지만 누구도 남편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경찰도 관심을 거뒀고 지인들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식탁에 남편의 찻잔을 올렸습니다. 찻잔엔 늘 커피를 따라 놓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잔을 놓고 혼자 속삭였습니다. 오늘도요, 이 자리예요. 현수 씨만 오면 되는데. 딸 세미는 정희가 이 모든 걸 유지하는 걸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몇 번이고 심리 상담을 권했고 병원도 함께 다녀보자 했지만 정희는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마지못해 믿는 척을 했지만 어느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창밖에는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우체통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산책길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불길함이 아니라 이상한 설렘. 괜한 예감이겠거니 하면서도 정희는 우편함 뚜껑을 열기 전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작은 엽서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무런 우표도 발신 주소도 없이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얀 봉투엔 누군가 연필로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합니다. 서울은 아직도 춥네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엽서가 흔들릴 만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 그 말투, 그 부드럽지만 끝에 약간의 미안함이 섞인 문장. 30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송이가 고요히 떨어지는 그 아침, 오랜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 엽서 속 그 사람. 엽서를 받은 이후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엽서를 수십 번 넘겨보았습니다. 겉면도 안쪽도 인쇄된 자국조차 혹시 놓친 게 있진 않을까, 숨겨진 문장은 없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정혜 씨 서울은 아직도 춥네요. 이 문장 하나에 담긴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낯익었습니다. 정혜 씨라 불렀던 사람은 남편 장현수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늘 그렇게 불렀죠. 사람들 앞에서는 정희 씨, 집에서는 여보 대신 정희야 혹은 정희 씨. 익숙함과 존중이 공존하던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엽서를 들고 동네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경찰이 응대하며 엽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발신 주소도 없고 우표도 안 붙어 있네요. 누군가 근처에 직접 넣고 간 걸 수도 있겠네요. 손글씨잖아요. 글씨체 확인 가능한가요? 경찰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체 감정은 범죄 수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솔직히 이런 건 그냥 장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현수 씨예요. 저 사람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왜 숨어 있는 걸까? 9년 전 그날 무엇이 있었던 걸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잊을 법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집 안 서랍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수첩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 메모가 빼곡했고 실종 전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일 오전 11시 회계 이과 서류 이관 확인 오후 4시 본청 감사실 미팅. 감사실. 그 단어를 보자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청 회계 담당자였고 작은 마을 행사 예산까지 꼼꼼히 관리하던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보고 말려든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현수 씨. 며칠 뒤 정희는 오래 알고 지낸 남편의 동료였던 오창호를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사무보조를 하며 서울시청 인근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다방에서 마주한 오창호는 흠칫 놀란 눈으로 엽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이거 누가 보냈다고요? 그걸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말투가 현수 씨 같아서요. 오창호는 한참을 엽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뭔가 알고 있었어요. 실종되기 전에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 회계 조작이니 허위 예산 편성이니 자기 선에서 감당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일이랑 실종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오창호는 대답을 피하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그땐 나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괜히 얽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건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숨겨진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9년 만에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엽서에 적힌 문장처럼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사이로 정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번엔 내가 가서 꼭 찾아낼게요. 현수 씨. 3챕터. 서울. 낯선 사람의 익숙한 뒷모습. 서울역에 내리자 정희는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심의 공기는 살속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고 바람은 도리어 시골보다도 더 매서웠습니다. 9년 만에 서울.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길바닥엔 어제 내린 눈이 일부 녹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엽서를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종로구 연서로 27, 그 뒤편 골목의 작은 동사무소. 우체통에 엽서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동사무소에 도착한 정희는 무심한 듯 앉아있는 직원들을 둘러보다 한 남자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색 모자, 말없이 민원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등본 좀 떼고 싶은데요. 남자는 고개를 약간만 돌렸고 정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면은 아니었지만 옆모습에 담긴 선명한 턱선과 콧날, 그리고 손등 위에 오래된 상처 자국. 그건 분명 장현수의 것이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목소리, 예전과 다르지 않은 억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이름을 쓰는 흉내만 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임창수입니다. 가명.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듯한 태도. 그러고는 곧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원실 안쪽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안쪽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현수였다면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왜 나타난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 정희는 하루 더 그 동사무소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처 여관방을 잡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희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엔 항상 모자를 눌러 쓴 채 서류만 건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희를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저 혹시 예전에 시청에 계셨던 적 있으세요?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서류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 골목, 동사무소에서 멀지 않은 거리. 낡은 문이 덜컥 열린 고시원 복도.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 선생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정희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에서 나온 사람. 회색 점퍼, 검은 모자. 그리고 조용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건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남편 장현수는 살아있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창수라는 이름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 조용히 잠드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꽉 움켜쥐며 되뇌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거라면 이제는 그만 도망쳐요. 현수 씨.
나는 당신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다시 살아보자고 말하러 온 거예요. 4챕터 멈춘 시간 위에 선 두 사람.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욱 시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보지 않아도 손짓과 말투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장현수라는 이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고시원 앞 작은 분식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고시원 입구에서 현수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모자를 눌러쓰고 어깨를 조금 움츠린 채 걸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 출근길을 나설 때마다 보던 바로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 벤치에 앉은 현수.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정희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현수 씨. 현수는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 순간 벤치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점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둘의 얼굴을 슬쩍 훑어보는 눈빛. 현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누군데요, 저 사람? 그만 가요, 정희 씨. 제발이요. 현수는 정희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물의 재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예요? 현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감시를 당했어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모르는지. 내가 다시 나타나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고시원, 허름한 일자리 다 그 사람들이 날 찾지 못하게 하려는 방편이었어요. 정희는 울컥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요? 나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당신 구두를 닦고 양복을 다려놓고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남편 앞에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된장찌개는 진하게 끓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2번 넣어야죠. 정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요. 숨지 말고 우리 같이 진실을 마주해요. 그렇게 살아온 10년이 아깝잖아요.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곧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5챕터 고발 그리고 그림자의 정체. 정희는 남편과 다시 마주한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된 밤을 보냈습니다. 현수가 말한 감시받는 삶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건지 의문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하나의 오래된 파일을 건넸습니다. 노랗게 바랜 서류 뭉치와 오래된 USB 하나. USB를 열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청 회계 서류 스캔본과 익명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3월 1일자 행사비, 계좌 2개로 쪼개. 경조사비도 미리 올려. 시장님 측에서 챙기실 거야.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한 명령형 어조, 정제되지 않은 말투. 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통화 녹음. 이것은 단순한 예산 조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장과 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 계좌로 시 예산을 횡령하는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걸 감사실에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회의 자료를 건넨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따라왔어요. 휴대폰도 털리고 그날 이후 계속 전화가 왔어요. 가족까지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정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세미한테도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미안해요. 그 순간 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올라왔네. 참 끈질기다. 내 가족까지 입 막혀야 멈출 건가? 보낸 사람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발신 번호는 과거 그를 협박했던 번호와 같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진흙탕이었다는 거요. 이튿날 아침 세미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방금 누가 우리 병원에 와서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찾아다녔대요. 이상한 남자였는데 뭔가 무섭게 굴었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정희는 핸드폰을 쥔 채 침묵했습니다.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위험. 그 위험이 이제 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내려와, 세미야. 서울에 있으면 안 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정희와 현수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묵직한 USB와 서류 뭉치, 그리고 커피 한 잔.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 위치를 파악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고 있다는 걸 알면 다음은 진짜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터뜨려요. 당신이 사라진 10년 나는 매일 이 집에 불 켜두고 기다렸어요.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말 듣기 싫어요. 현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지난 10년 어둠 속을 헤맬 때조차 그 온기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예전 시청 동료였던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엔 가장 신뢰하던 선배였고 처음 사건을 공유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철수 선배, 나야. 나 아직 살아있어. 그때 말했던 자료 아직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박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내일 아침 그 자료 들고 시청 근처로 나와. 내가 도울게. 전화를 끊고 현수는 희망을 본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들의 희망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현수가 시청 근처로 가던 중 누군가 뒤에서 그의 서류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고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서류를 되찾으려 다가갔던 현수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장현수 씨 맞죠? 신분 위장과 사망 신고,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정의는 현장에 도착한 뒤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서울 도심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료는 빼앗겼고 남편은 체포됐으며 그들이 지켜온 10년의 인내는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6챕터 잃어버린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 경찰서 앞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현수가 체포된 이후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가슴을 부여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허위 사망 신고 및 신분 위장 혐의라며 형식적인 이유를 들었고 정의가 아무리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하냐고 외쳐도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조서 요구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겨우 진정한 상태로 딸 세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미야, 아빠가 잡혀갔어. 세미는 숨을 멈춘 듯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서울로 갈게요. 아빠, 절대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이튿날 오전 세미는 정희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잦은 실종에 따른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리 폭로가 맞다면 정당방위 성격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만 정희는 서류 가방을 뒤지다 현수가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정희조차 알지 못했던 일정표와 메모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년 2월 4일 마이너스 K건설 자금 흐름 확인. 17년 3월 7일 마이너스 박철수와 최 시장 관저 접선 의혹.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박철수? 전날 현수를 불러낸 사람. 그리고 현수를 배신한 사람. 세미야, 이 박철수라는 사람.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해. 세미는 노트북을 펼쳐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철수 전 서울시 비서실 정책자문 현재 오재단 감사이사.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정희와 세미는 오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에게 과거 장현수 씨와의 인연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고 비서는 몇 분 뒤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외부 미팅이 있으셔서 지금은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건물 로비에서 그를 마주한 건 순전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입은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용기 내어 외쳤습니다. 박철수 씨, 장현수 기억하시죠? 그는 잠시 눈이 흔들리더니 굳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 일로 다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 일로 10년 동안 내 남편이 숨어 살아야 했어요. 이젠 끝내야죠. 그 말에 박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시장과 모 국회의원의 자금 커넥션, 그걸 현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우린 그 사람을 지키려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정희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지킨다고요? 그게 지키는 거였나요? 죽은 사람처럼 만들고 숨게 하고 가족도 끊어지게 만든 게 그게 보호입니까? 세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인지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다면 큰 착각입니다. 세미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빠가 남긴 서류, 녹취 파일, 일정표, 그리고 지금 이 말까지 검찰과 언론 둘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박철수는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아무 죄도 없어요. 오히려 1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젠 당신들이 죗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는 서울지검 내부고발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수 씨, 이제 내가 당신 대신 싸울게요. 당신은 편히 숨 쉬세요. 이번엔 내가 지킬 거예요. 7챕터 다시 걷는 길, 멈춰있던 이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정희와 세미는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얇은 노트북과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현수가 남긴 10년치의 고발 자료, 수첩, 녹취 파일, 그리고 박철수의 녹취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예상을 넘는 양의 증거 자료에 놀란 듯 했습니다. 조사관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장현수 씨 본인이 직접 수집한 것이 맞습니까? 세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숨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라졌던 겁니다. 그의 침묵은 범죄가 아니라 이 사회의 비겁한 대응이 만든 강요된 생존이었어요. 검찰은 그 자리에서 특수수사팀 전담을 결정하고 고발인 보호 요청도 병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털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장현수 서울시 회계 담당관 비자금 폭로 위에 10년 잠적, 죽은 줄 알았던 남자 살아 돌아와 진실을 말했다. 같은 문장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언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의도 함께 섰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앞에서 그는 짧고 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척 해야만 제 가족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짓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세미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엔 초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서울시 자문위원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전 서울시장 박태진 공무상 비리 유착 의혹 제기돼 출국 금지 조치. 정희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현실이긴 한 걸까요?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엄마가 그걸 시작하셨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장현수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신분 회복 절차 중이었지만 구금 해제 조치로 잠시 외출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말아요. 당신 없던 시간,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부터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름 석자 되찾고
진실 밝혀내고 그 다음엔 당신만 바라보며 살게요. 그들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내부 고발자 장현수 씨에 대한 사망 기록 말소 및 명예회복 절차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드디어 세상에 나왔고 거짓은 이제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8챕터 다시 걸려있는 이름표.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서울시청 1층 민원실에는 낯익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다소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양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현수 민원재정팀. 법원은 장현수의 사망 선고를 정식 취소하고 공무원 재직 기록도 복원 조치했습니다. 내부 공익 고발자 보호법 적용에 따라 신분도 보호되었고 언론은 그의 복귀를 조용히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그녀는 오래된 그 회색 양복을 다림질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다시 현수가 입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두 그릇의 밥상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는 언제나처럼 진하게 끓여졌고 고춧가루는 2번 뿌렸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수저를 들며 말했다. 이 맛 10년 동안 정말 그리웠어요. 정희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연습했죠. 당신이 돌아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랜 시간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세미는 정희와 현수를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작은 강당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교육 특강을 요청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장현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건 내 가족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돌아올 거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매일 양복을 다려 걸어놨어요.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입을 수 있게. 사람들은 웃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보다 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익숙한 습관처럼 옷걸이에서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릴게요. 당신이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나도 해봐야죠.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어색하지만 진지하게 다리미를 들고 섰습니다. 다림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응. 당신이 늘 했잖아요. 난 그냥 입기만 했지.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웃음이 집 안가득 번졌고 오랜 시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봄날 아침 현수는 양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가도 돼요? 정희는 커피 포트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건 늘 먼저 끓이던 사람이 누군데요? 현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0년 전 그가 사라지기 전 아침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그날 이후
한 장의 엽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서울은 아직도 춥네요. 미안합니다. 그 문장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되돌아온 봄을 알리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고 말했다. 이제 안 추워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커피 향이 퍼지는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10년째 기다렸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